만나면 좋은 친구 MBC. 차별화된 거점 국립대학의 롤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방식으로 저희 대학을 좀 크게 명문대학으로 품격 있는 명품대학으로 만들어서 우리만의 고유한 지정학적인 장점을 살리고 우리의 그 과거의 성취,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분야들을 잘 배치를 하면 대학의 존재 목적,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는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논하기에는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지역 대학들도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사 포커스인 오늘은 부산대학교 최재원 신임 총장과 함께 지역 대학의 위기, 재도약 방안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톡톡 시작합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 나오셨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신 지 채 한 달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17일 날 취임을 하셨다고요. 예,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소감부터 먼저 좀 청하겠습니다. 수도권 초집중 현상의 시대, 그리고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지방 소멸, 지역 대학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기에 고등교육 분야도 그 지각 변동이 있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부산대학이 차별화된 거점 국립대학의 롤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방식으로 저희 대학을 좀 크게 명문대학으로 품격 있는 명품대학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과 우리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산대학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 가운데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학 가운데 위상은 이전보다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의 뭐 초집중 현상이라든지 인구가 뭐 급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 따른 이제 불가피한 면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대학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뭐 QS라든지 THE라든지 상하이 교통대에서 하는 ARWU라고 하는 세계 3대 평가 지표들이 보면 그 저희 대학이 뭐 아주 좀 가파르게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특히 QS하고 뭐 THE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는 세계 100위 안에 국립대 유일하게 또 들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국내 100대 기업의 뭐 CEO의 배출 순위라든지 1000대 기업의 CEO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에 4, 5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신규 검사 임용은 전국 2위에 달하고 있고 신임 법관 배출도 전국에 한 5위에 랭크되고 있고 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또 토대는 또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부산대학의 당면 과제, 최우선 과제 하나를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과제와 어떤 해결 방안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학이 이제 좋아진다는 것 또는 이제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탁월성을 보여야 된다. 탁월. 네. 두 번째는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 대표성. 네, 네. 세 번째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네, 네. 네 번째는 종합해서 명품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달성하려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 부산대학을 대표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분야가 뭐가 되겠느냐. 그것들을 한 10가지 정도를, 10개 정도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기후 분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후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특화를 해서 작년에 한 900억 정도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반도체 분야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 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방산 분야까지 포함하는 극한 환경용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핀테크라든지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야 여러 분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목표는 세계적인 명품 대학을 그렇습니다. 목표를 하고 계시고요. 총장 임기가 4년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떤 발전 계획은 단계가 조금 있을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대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네, 네. 뭐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가 이제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네. 교육 혁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대학의 이제 좀 특수성에 그 부합되는 것인데 캠퍼스 개발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네. 되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교육 혁신이라고 하면 그 이른바 이제 그 융합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 학문 간의 그 전공의 벽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를 지금 가고 있고 대학과 산업계 그다음에 연구소와의 뭐 대학 이런 것 간에도 이제 그 경계가 많이 네, 허물어지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이 어떤 식으로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아주 급속하게 이제 발전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지금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느냐 이런 것들도 교육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특히 이제 저희는 인성 교육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아주 단편화되고 분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이제 시대에 어떤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정신 세계 또는 이제 아주 가치관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육 혁신을 지향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연구 혁신 부분인데 연구 혁신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지정학적인 이제 이점이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그런 분야를 이제 발굴해내는 그래서 거기 지속적으로 그게 세계 탑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퍼스 개발 쪽은 그 밀양 캠퍼스도 그렇습니다만 양산 캠퍼스가 오랫동안 정부 지원의 또 한계,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이제 거기에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게 가장 또 효과적인지에 대한 또 이견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그것들을 잘 이제 해결해내는 게 이제 발전에 이제 출발이 될 텐데 그래서 우선은 이제 조직 개편을 이제 7월 1일부로 이제 단행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제 대학 사회에서 있었던 게 현황 또는 이제 현재의 어떤 문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래는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장실에 직속으로 미래 정책실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미래 정책실을. 그래서 그건 미래만 내다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혁신의 미래, 연구 혁신의 미래, 그다음 우리 이제 성과 기반의 어떤 그 대학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캠퍼스가 지금 아까 한 5개 정도가 이제 흩어져 있게 되는데 그 캠퍼스 개발 이슈가 앞으로 이제 그 저희 대학 도약의 큰 이제 이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봐져서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캠퍼스 기획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기획처 내에 있던 것들을 뽑아내서 이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하고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육 혁신의 키워드, 그다음에 연구 혁신의 키워드 이런 부분들 캠퍼스 이런데 이제 단계적으로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대와 2027년에 완전히 통합이 되는데요. 그러면 교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기능이 단과대학이 하나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단과대학으로 들어옵니다. 단과대학으로 단과대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2027년 3월에 이제 그 이제 완전한 이제 통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 말씀은 곧 부산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입시라고 하는 거는 그 한 해 전쯤부터 이제 시작되어야 되니 2026년부터 아마 이제 그 본격적인 입시 이제 준비가 이제 들어갈 것이고 그 관련돼서 짐작하시다시피 뭐 교육 과정에 대한 준비라든지 학사 시스템에 대한 통합 이런 문제도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준비가 될 것으로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부산대학이 15개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육대학이 현재로서는 이제 그 단과대학 차원에서 이제 교육대학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16번째 단과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연재 캠퍼스를 통할하는 연재 가칭 부총장을 둘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분이 교육대학장을 이제 겸임하는 체제로 만들고 연재 캠퍼스를 교육 특화 캠퍼스로 글로컬 사업에서 비전을 제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예정이고 추가로 교육대학원이라든지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등 교육 기능이 집합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될 것이고 따라서 뭐 디지털 기반의 교육 특화 캠퍼스로 특화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장이 한 분 더 이제 계시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분이 교육대학장을 이제 겸임하는 체제로 만들고 연재 캠퍼스를 교육 특화 캠퍼스로. 국립대학 가운데 수의대학이 없는 데는 부산대학이 유일하다. 두 번째, 과거 35년간 한 번도 충원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그 아직도 의료 대란 또 이제 의과대학 교수분들의 어떤 그런 집단 행동 같은 것들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대가. 네. 예, 제가 5월 17일 취임하자마자 이제 또 뭐 급하게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닥쳐서 당초 이제 뭐 학칙 개정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그 정원에 따른 의대 정원에 따른 교육 시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부실하게 뭐 교육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대학 차원에서는 이제 뭐 교육 시설이 뭐 양호한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선진화된 의료 그 교육 체계가 이제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충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강의 시설, 실험 실습 시설, 그다음에 뭐 기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딸려 있는 이야기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아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막 요구 중이고 현재도 많이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학생들이 강의실로 이렇게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교실로 돌아와서 강의가 좀 이루어지고 이게 또 뭐 제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뒤에 뭐 공부해내야 될 게 뒤에 계속 쌓이고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유급이라든지 특히 뭐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다 도사리고 있으니 최대한도로 뭐 애를 써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우리 또 강의실로 좀 돌아와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대학 입학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고등학생들도 수도권 선호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대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대학들이 이 학생들을 부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이래 붙잡는 일은 참 소중하고 아주 근본적인 일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뭐 자녀들도 그렇고 젊은 학생들한테 우리 부산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이거는 이제 뭐 대학 차원 대학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자체 우리 또 뭐 박형준 시장님께서도 막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문제다.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게 자아를 실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학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교수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그런 교수를 충원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대학에 보면은
어떤 과이긴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세부 전공이 있는데 그 모든 전공마다 교수를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부산대하고 경북대학이 어떤 과가 있을 때 서로 이제 없는 교수를 가까운 위치니까 서로 교환하면서 교환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강의를 이끌어가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교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연구비라든지 돈은 재정은 사람 따라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따라다닌다는 말은 이제 좋은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면은 뭐 연구비도 확충이 되고 연구 집단도 또 형성이 되고 뭐 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학에 있어서는 훌륭한 교수들을 모집하는 게 아주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립대학에 또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처우를 갖다가 아주 또 잘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부분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늘 이제 맞이하는 이제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뭐 10대 분야를 이끌 만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탑에 속하는 교수들을 좀 리스트업을 먼저 좀 지금 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분야를 이끌고 있는지 그래서 좀 유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조금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발전 기금을 좀 통해서 또 이런 독지가가 또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쪽에 맞는 그런데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또 잘 찾아서 특별히 이제 좀 처우를 개선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동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대 사례처럼 막 그런 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이제 뭐 공유 대학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 실현이 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대학 교육은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또는 버추얼 리얼리티 이른바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걸 통한 실험 실습 이런 것들로 많이 대체될 걸로 봐집니다. 과학기술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끌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 대학 교육의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은 곧 우리가 뭐 새로 이제 성장하는 분야 또는 새로 이제 일어나는 어떤 분야들에 대한 교수 충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테니 그런 이제 온라인 교육이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더 실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 학교와 직접 상관되는 질문이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의과 대학 유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무전공 입학을 실시하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국립대학 가운데 수의대학이 없는 데는 부산대학이 유일하다. 두 번째, 과거 35년간 한 번도 충원된 적이 없다. 세 번째, 검역 분야. 그다음에 인수 공동 질병 분야에 대한 인력, 그다음에 이른바 수의 과학에 대한 연구 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보면 먼저 이제 수의대에는 꼭 있어야 될 거로 생각되고 확대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되고 뭐 부산대학이 꼭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그게 유치가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그 의대 정원하고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에서 전체 수가 묶여 있다 보니 이게 또 수의사 협회 이런 데서 이제 그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그 걸림돌이. 그래서 뭐 여러 뭐 방법으로 또 설득도 하고 또 체계적인 또 연구 통해서 또 설득해 나가서 반드시 또 유치하도록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 수의대 문제는 그렇게 좀 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무전공 문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소극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과대학의 공과대학의 6개 학과, 그다음에 나노과학기술대학의 3개 학과, 그다음에 정보의생명대학의 2개 그 학부군이 있습니다. 컴퓨터공학부하고 의생명공학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 칸이 이제 질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무전공
이게 이제 그 융합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확대는 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우려하는 바가 이른바 이제 인문사회 분야를 비롯해서 기초학문 분야가 그 사라질 것이라는 이런 이제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분야도 잘 고려를 해서 앞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거점 국립대학에 그 가야 될 길이 아까 그 이제 다양성이라는 말씀을 내가 드렸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학문의 다양성, 학문의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우리 색깔을 유지를 하면서 이 수요에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어떤 절충선을 아주 지혜롭게 좀 잘 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사실 우리 부산대학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총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좀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금샘로 문제인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850m 구간이 미착공 상태라서 교통 체증의 문제가 심각하고 대학 입장에서는 학습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어떻습니까? 네. 그 대학 내에서만 보면은 거기 언저리에 있는 그 실험 실습 다시 말씀드리자면 연구 같은 게 이제 중단이 되어야 되는 그 공사 기간 동안에 또 어디 가서 또 장비를 또 옮겨가지고 세팅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공계 쪽에 관련된 그런 분야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불가피하다는 것도 또 이해가 또 되고 그다음에 또 교통 그걸 또 막고 있어가지고 이제 생기는 많은 이제 비합리성이 또 산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교육 연구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소음이라든지 진동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법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소통과 그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내 여론 형성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개발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좀 입체적인 개발을 하는 방법을 좀 고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개발이라고 하면 그 위에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서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큰 건물을 하나 더 세운다든지 서울이라든지 록봉기인가요? 일본에 그 지하철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서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모델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공법을 잘 좀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그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청해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부산대학교는 1946년 5월에 설립이 되어서 최초의 국립대학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이 대학이 살아야지 우리 지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부산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좀 많이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대학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진학하고 학부모들께서도 안심하고 맡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되는 명품 대학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송혜문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입니다. 앞으로 도입이 될 텐데 이게 부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격 도입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은 송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추정 전기요금은 3조 원, 현대제철은 1조 원 규모입니다. 10%만 전기요금을 줄여도 수천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꿈쩍 않던 대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지역 균형 발전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1호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실제 해외에선 다양한 전기요금 제도가 시행 중이고 그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발전소가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런던이나 그 남부 지역으로 송전망이 이제 깔려 있는데 송전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 가격부터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매 요금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걸로 보입니다. 차등 전기요금제 명칭 보면 대략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자세한 내용하고 또 시행법 관련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이제 지난해 5월에 이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국회의원의 이제 대표 발의로 분산에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분산에너지법.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달부터 14일부터 이제 이 법이 시행되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을 근거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을 만드는 로드맵을 잘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2일에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에너지위원회에서 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시적인 틀의 합의를 이뤘고 그 합의에서 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징수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시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광역단체들과 소통이 있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입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 전력 생산지와 이제 소비지가 불일치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주를 이루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주를 이루는 부분에서 이 불균형에 대한 해소와 동시에 이 중앙 집중형으로 되어 있는 이 전력 시스템을 좀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발의된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동안 원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나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깊었던 그 희생해왔던 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배려와 그리고 이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해결점을 좀 찾기 위해서 이 법이 발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담도 부담이고 또 위험의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좀 다양스러운 조처가 맞는 거죠. 네, 사실은 이 법과 이 제도의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부산, 경북, 전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전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가장 혜택을 보겠죠.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 30% 정도 값싼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늘 끼고 살기 때문에 이제서야 부산 시민들이 좀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급률이 216.7%로 전국 최고이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전력 자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지점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충남, 인천, 경북과 함께 이제 차등 요금제가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 요금에 대해서 이제는 차감이 된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당장 시행되는 것은 도매 요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소비자 즉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균형 발전이 근본 취지이자 지역 발전이 추진 동력이기 때문에 이 지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에 수도권 주민들께서도 반드시 좀 동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실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자급률이나 아전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얘기를 할까 봐서 걱정인데
확실히 괜찮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시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지, 지역의 입장과 수도권의 입장에서의 충돌되는 지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까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야 시행이 되었을 때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산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도매에 대한 적용이 시작이 되는 만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산의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응과 그 대안 방법이 지금 마련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 사실은 부산 시민 입장에서만 보면은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또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부산을 찾아오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요금은 늘어나고 또 서울에서 산업을 하는 우리 그렇죠. 회사들이 비용이. 지방으로 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네. 지방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사실은 득도 있고 좀 실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탄탄하게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두 분 그 얘기 속에 이제 도매시장, 소매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대략은 뭔지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도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네, 저희가 뭐 슈퍼 같으면 도매, 소매 개념을 네, 다 잘 네, 아시겠지만 이 한전도 소매업입니다. 소매업. 한전도 이제 발전사로부터 네네. 이 생산된 에너지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도매입니다. 네. 그리고 한전에서 우리 고객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또 전기를 팔잖아요. 그 과정이 소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26년부터 국민들에게 한전에서 팔기 위해서 이제 25년부터 한전에서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도매 가격, 네네. 그 도매 가격을 먼저 차등으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5년은 도매 가격에 대해서 차등으로 우리가 차등을 두고 26년부터 소매 가격을 차등해서 분배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 도매 가격만 바뀐다고 해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매 가격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고요. 그것이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등 요금제를 실현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대안과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내놓을지에 대한 귀추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끄는 얘기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네, 이게 뭡니까? 네, 이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에 앞서서 상반기 중에는 이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도 지정을 하겠다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특화 지역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 특화 지역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네. 특화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이제 전력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조금 더 이 전기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전력 공급에 대한 주체성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 전력을 통한 산업이나 기업 유치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산업적인 발전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훨씬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화 지역은 지자체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가 심사하고 선정을 네네. 하게 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게 될 것인데요. 우리 부산시는 2027년까지 에코델타 시티를 포함한 3곳의 특화 단지를 이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검토 기준안에서는 이 지역 특성 반영에 이제 절반의 배점을 좀 배정해서 무게를 실었고요. 100점 만점 중에서 수급 능력 분석에 35점, 그리고 지역 산업 연계가 들어간 지역적 특성이 15점, 그리고 다양한 신산업을 도입할 수 있게끔 현재 규제 개선, 규제 네네. 샌드박스에 대한 부분이 한 15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지역의 실현 가능성도 20점 정도의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배점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선정될 수 있게끔 준비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싶은 게 아까 도매 가격, 소매 가격 할 때 좀 나왔지만 특화법이 되면은 고리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부산시가 바로
살 수 있다 이런 거 한정까지 안 가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아, 논의를 해봐야 정부에서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앞다투어서 네네.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 나를 먼저 봐달라 이런 논지로 해서 서로 선택받기 위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뭐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지금 개인 소비자, 가구에게도 지금 기대가 크지만은 사실은 부산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 설치입니다. 네.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의 산자부 기준으로 142개 정도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9년에는 수도권의 90%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마련이 될 것이다라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등 요금제가 적용이 되고 이 도매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한 확대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수가 있고 네네. 이에 대한 기후테크에 대한 활성화와 동시에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소부장으로도 지금 현재 지구 선정이 된 파워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큰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인력에 대한 공급과 그리고 이 전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는 또 지자체의 역량입니다. 그 역량이 좀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정부 법령에서 지방자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심도 있게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산이 앞으로 인구와 산업 유치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전기요금이 아주 30% 이상 저렴해진다는 것. 정말 기업들한테는 파격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요금과 더불어서 글로벌 허브 특별 도시가 되면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우리가 인하해주면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을 잘 홍보해가지고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조직 개편안이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던 경제 분야를 재배치해 행정부시장이 경제와 민생을 총괄하고 미래혁신부시장이 도시균형과 계획, 건축, 교통 등 미래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혁신의 개념이 추상적이다 보니 보여주기식 조직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산시 조직 개편안과 추경 예산안을 보면 부산의 미래 혁신은 건설과 토목인 것 같습니다. 또 경제부시장이 없어지게 돼 민생 경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산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거에 대한 경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더 가져가야 되는데 부산시 의지가 더 약한 것 같은데. 사람과 돈을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보면 그 조직의 방향성,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산시 조직 개편까지 지역 언론에서 논할 필요가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조직 개편, 우리 뉴스앤이슈가 처음 다루는 그런 주제 같은데요. 신설 조직도 있고 또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부분은 그동안 시장 체제 아래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체제로 이루어졌던 조직이 행정부시장과 그리고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개편이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지점입니다. 특히 지금 미래혁신부시장이 경제부시장을 대체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보이는 지점이 그동안 경제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좀 더 빠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디지털 경제 혁신실이나 금융 창업 정책관 그리고 첨단 산업국과 같이 기존 경제부시장 체제에 있었던 실국이 이제는 행정부시장 체제로 옮겨졌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미래혁신부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나 산업에 대한 기능보다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과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의 맞춤형으로 조금 더 도시를 개편하는 부분에 좀 집중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새로웠습니다. 특히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들어가는 실은 도시혁신균형실, 도시공간계획국, 주택건축국, 교통혁신국, 그리고 신공항 추진본부와 신설된 미래디자인본부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산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제 부산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좀 집중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행정부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경제부시장 체제에 있었던 국이 올라오고, 그리고 민생이나 뭐 국책사업, 그리고 특구 지정과 같은 국비 사업에 대한 행정까지도 모두 다 맡게 됨으로 해서 좀 많은 업무 과중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저는 아주 주요하게 저희가 봐야 된다 보는데, 먼저 미래혁신 부시장 미래혁신 탄생했습니다. 네. 우리가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등에 업고 앞으로 아시아를 선도할 어떤 미래 도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언적 의미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조직 개편이었다. 그러니까 부산의 보고요. 미래를 이제 구상해 나갔다 네. 이런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구 담당관을 신설했다는 것, 저는 정확하게 맥을 짚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시의 어떠한 지형적 변화 속에서 부산을 이끌어갈 신도시로 맥도시티, 그린시티, 낙동강을 끼고 있는 네네. 지역을 저희가 신도시로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미래기획단이 신설됩니다. 저는 이 3가지가 이번에 부산시 조직 개편에서 아주 유행에 걸맞는 그런 옷으로 잘 갈아입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낙동강 미래기획단은 서부산 발전하고도 상관이 있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더 사실은 크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금정산이 국립공원에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낙동강 국가정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 공원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맥도 그린시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도 추가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동강을 권역으로 낙동강 벨트 지역을 앞으로 부산에 부흥지로 부상시키겠다라는 어떠한 정부 정책이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낙동강 미래기획단을 신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인구 정책 담당관도 둔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는 이 직책에서 빠졌어요. 그 명칭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인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울경 초광역 이제 경제 동맹 추진단이 행정자치국 소관이었다 이제 기획관의 소관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혁신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혁신이 경제나 산업에서 최근엔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좀 추상적입니다. 변화 그 이상을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보통은 기술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기술과 산업 중심의 실국은 행정부시장으로 이관이 되고, 미래혁신이라는 단어로 지금 도심에 대한 부분이 또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들어가 있으니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미래혁신부시장 체제에서는 도시 균형과 환경, 신공항, 그리고 공원 녹지 이런 부분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 그동안 행정과 경제를 좀 분리해서 기본 계획이나 행정사업 중심으로 또 민간기업 유치나 좀 전문성을 발휘해왔던 이 투 트랙이 이제는 행정부시장 체제 위주로 조금 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외적인 소통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약간 우려가 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시장 관련해가지고 뭐 업무가 과중된다, 뭐 또 여러 가지가 시의회에서 이미 그게 문제제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시의회 상임위에서 이제 기존의 경제부시장의 업무 소관이던 경제 파트가 행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업무에 가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는데요. 저는 또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 부시장이 2분이 계시는데 이 부시장 산하에는 하위 기관까지 합치면은 4,5천 명의 직원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되더라도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업무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부서가 신설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업무 가중으로 부산시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그런 지적은 좀 기우에 불과하다, 잘 돌아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크게 있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런 저는 지적인데. 여전히 좀 네. 모호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경제 혁신실이 이제 행정부 시장 산하로 이동을 했고 디지털 경제실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 예만 보더라도 디지털 경제라는 것에 대한 의미 자체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핀테크나 IoT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경제실에서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과나 투자유치과 그리고 원스톱 기업 유치 그리고 네. 산업 입지 이런 것과 같이 디지털 경제와는 또 거리가 먼 관련 업무만 지금 배치가 네네.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매우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을 던지고는 있지만 디지털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업무가 배치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체질 개선과 구조 변화가 필요한 지금 우리 부산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조직 개편이 닿을 수 있을지 단순한 행정적인 업무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가 통과가 되었으니 본회의 통과에 따라서 그 부작용도 함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네. 입법 예고 기간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입법 예고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0일 정도 네. 예고를 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산시에서 5일 정도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는 이 조직 개편이 뭐 직결적인 민생 현안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법률상은 5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절차를 위반한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부시장의 행정부시장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 주장들이 되풀이 되는데 사실은 이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지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산시에서 이미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좀 혁신을 해내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절차적으로 큰 문제 없다. 네. 뭐 아쉬운 부분은 있지요. 이제 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기간 20일인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미만이 되게 올려놨다는 것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외부에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조직 개편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부산시의 방향이 무엇에 집중이 되어 있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조직 그걸 개편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네,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시민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절차 위반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으나 좀 아쉬웠던 지점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두 분에게 이번 부산시 조직 개편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우려되는 측면을 좀 한두 가지씩만 짧게 짚어달라 이렇게 하면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뭐 우선은 사실 경제부시장 체제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GRDP에서 특광역시 기준 최하위였던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산업 전환도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조금 혁신적으로 그렇다면 제대로 한번 행정의 영역에서 풀어보겠다라는 의도가 보인 것은 또 다른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네네. 하고 싶고요. 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얼마나 행정 자체의 영역에서 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외주라든지 또 외부와의 협력이 또 필요로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얼마나 좀 과밀한 행정적인 업무가 지금 투입된 행정부시장 체제에서 효율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체제로 아주 오랜 시간을 시정을 끌어왔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에도 파격적이거나 이렇다 할 부산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전술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술을 찾아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그리고 또 미래를 보면서 도전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고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이 얼마나 잘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느냐. 네. 우리가 적응은 언젠가는 하겠지만 이 관내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시민의 민생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적응하는 것이 저는 좀 우려된다.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백양터널 운영권을 내년에 부산시가 넘겨받지만 터널 이용 시 무료가 아닌 통행료 500원을 내야 합니다. 부산시는 통행료를 무료화할 경우 교통량이 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행료 징수 이유를 밝혔는데 시민단체는 지난해 시의회가 유료도로 관리권을 넘겨받을 경우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놓고도 이번 유료화를 승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부산형 인터넷 강의가 중학교로도 확대 보급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 정규 강의 6개 강좌로 이뤄진 인터넷 강의를 본격 시작합니다. 부산의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 4월 말 기준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4,500여 세대로 넉 달 만에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뒤 미분양은 1,152세대로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고금리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분양 가격마저 크게 높아지면서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19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다음 달 10일 영화의 전당 하늘연 극장에서 개막해 닷새간 열립니다. 개막작은 어린 형제의 성장통을 담은 파트릭 보이빈 감독의 별의 메아리가 선정됐고 경쟁 부문 레디 액션 섹션에서는 15개국 49편이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가리게 됩니다. 지난 9일 북한의 오물풍선이 부산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산시가 긴급 안전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만 다행히 부산에서는 발견 신고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 부산까지도 충분히 오물풍선이 날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부산시는 앞으로도 오물풍선이 발견되면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결국 전면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오는 18일 대학병원과 일부 동네 의원이 진료를 멈춘다고 합니다. 집단휴진은 이날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환자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